The naked truth about observability. We asked 6 of our engineers what observability means to them. Observability is a culture, not a solution. Knowing what's happening and knowing why it's happening. Isn't just what you're looking for, it's everything, it's the truth. Democratized access to data across the entire enterprise. What do I need for observability? A group of people with clear objectives and a set of good practices. You need the right context around your data. I need to elevate the signals that really matter in my environment. You need to be able to ask questions and then take action. What's the most ridiculous thing I've heard? That is just another fancy term for monitoring. What is observability? Observability is monitoring. Much more data at your fingertips. Observability, it's about the unknown unknowns. What does observability give me? Sleep better, sleep more. It allows me to be a data storyteller, Observability gives you freedom from constraints and freedom to innovate. to step away from your environment, It doesn't eliminate uncertainty, but allows you to navigate it. reconnect with your family, with your friends, and know that everything's going to be okay. New Relic, observability made simple. 이제 모든 기업은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다들 막막해합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여러분과 이러한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한다는 건 이제 모두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회사들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모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 혁신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죠. 성공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역량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 통신사, 제조, 스타트업 등 모든 기업들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들은 제각각이고 전부 다 다릅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디지털 혁신에서 나오는 다양한 규모의 문제들을 가장 많이 해결해 봤습니다. 특히 디지털 혁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클라우드 도입과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에는 클라우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험을 모아 직접 개발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옵스나우는 고객이 스스로 클라우드를 잘 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역량은 전 세계 엔터프라이즈 고객사가 증명하고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리더에 선정될 만큼 뛰어납니다.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적인 혁신을 같이 한다는 신념, 그리고 숱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믿을만한 동반자는 바로 베스핀 글로벌입니다. 오늘 클라우드 시대 때 제조기업의 디자인 혁신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또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의 이근우 본부장님, 또 뉴렐릭 코리아의 김봉환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오늘 우리 같이 오늘 토크를 나누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제가 편집한 걸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본부장님부터 우리 그때 어떤 토크를 나누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제조업도 스마트해져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예, 스마트해지려면 그 스마트해질 수 있는 여정에 돌입해야 되는데, 그 여정이 클라우드 어댑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어댑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마이그레이션 사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실제 본부장님 직접 프로젝트 한 사례죠? 예, 전부 다 우리 본부에서 진행된 사례입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생생할 겁니다, 사례가요. 네, 자. 예, 전 세계 17,000 고객이 사용하고 있고, 포춘 100 고객 중에 이제 50%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뉴렐릭 코리아의 김봉환 상무입니다. 이제 클라우드로 가고 싶지만 사실 가기가 좀 두렵거나, 이런 고객들이 어떻게 저희 제품을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에서 성공을 하게 될 수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뉴렐릭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지상화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자, 네. 그러면 뉴렐릭이 추구하는 제품이, 오늘 말할 솔루션이 한 문장으로 뭐예요? 한 문장으로 딱.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많은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애플 서비스의 데이터들을 받아서 고객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총괄 서비스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스죠, 그것이. 예, 네.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네, 이루어지고 클라우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과 제가 토크하는 것을 진하게 제가 편집한 것들
43분 영상 보시고요. 이런 궁금한 것들 그때그때 댓글 써주시면 이 두 분과 같이 라이브로 우리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어떤 얘기 하실 거죠? 예,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부터 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지 사례 몇 가지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이제 제조업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 제조업의 어떤 클라우드로의 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가요? 다른 업종에 비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사실은 조금 좀 보수적이죠. 그럴 것 같아서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공장 설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쉽게 넘기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대단히 큰 화두여서 네. 제조업에도 그런 여파들이 지금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조 쪽에서도 클라우드 채택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올해 언택트 때문에 많은 분야가 지금 디지털화 이런 것이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조업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맞습니다. 뭐 제조도 결국은 어딘가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판매 채널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그 커스터머들의 그 디맨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도화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많이 디지털 친화적인 부분으로 바뀌고 있어서 제조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존이죠. 이걸 거부해서는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생존 때문에라도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보시겠습니다. 제조 분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역시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다른 분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하고 싶어서 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거고요.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도 상품, 그 다음에 판매, 구매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변하고 있어요. 뭐 프로덕트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한테 친화적인 프로덕트가 있으면 맞춤형으로, 좋겠다. 그죠? 그렇죠. 네. 나한테 친화적인, 그 다음에 그 판매 쪽에서도 빠른 응답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렴한 비용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뭐 펄체이스 쪽에서도 요즘 대단히 큰 화두죠.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른 지불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제조 분야에서도 넓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정사하는 방식이 일반 이제 제조업에서 구매할 때도 그런 방식이 적용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만 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제조 분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금은 좀 정형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 스마트로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뭐 3S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프로덕트, 스마트 엔지니어링,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좀 정형화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 프로덕트라는 얘기는 이제 IoT가 가장 핵심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제품이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그 연결된 그 커넥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커스터마이즈가 예측한다든지 뭐 다양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요구하는 게 스마트 프로덕트이고요. 자, 스마트 엔지니어링은 예전엔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시제품 하나를 만들려면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 설계한 걸 실제로 시제품으로 내놓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뭔가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제품까지를 내놔서 그 시제품을 실제로 테스트해 보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 다음에 그 시제품이 최초에 기획했던 그 기획안을 다 충실히 따라가고 있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이 또 금방금방 변하잖아요. 또 세상이 또. 실패할 확률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엔지니어링에서는 기획에서부터 시제품을 내놓기까지의 그 리드 타임을 대단히 좀 줄여보자. 그다음에 비용도 좀 줄여보자. 이런 움직임이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애자일하게. 그렇죠. 요즘 뭐 애자일은 어디가 화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는 모든 분야를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없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공장의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뭐냐면 품질이에요.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입니다. 요즘 뭐 공장에서 많이 다치고 뭐 죽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요런 것들을 글로벌 가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하게 제공해 주는 것도 이 스마트 팩토리의 일환이고요.
스마트 프로덕트, 스마트 엔지니어링, 스마트 팩토리 전부 다 스마트인데 예, 이것들을 제공하는 인프라도 스마트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시스템의 한가운데 있는 건 예, 클라우드 인프라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지 진정한 스마트 예, 팩토리, 스마트 프로덕트,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이런 이제 스마트를 추구하는 제조기업에 제공하는 가장 큰 가치들은 애자일한 거, 유연한 거, 뭐가 고객지향적이 네, 되는 고객지향적인 거. 예, 예. 네. 고객지향이 되지 않으면 예, 사실은 이제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뭐 그렇죠. 맞습니다. 뻗대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맞아요. 네. 예, 이 고객지향이 한 가운데 있다 해도 예,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뭐 심지어는 구제약을 만드는데도 요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니까 예, 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뭐 유럽이나 뭐 미국 뭐 이런 데서는 벌써 많이 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들 채택을 하고 계신데 우리도 물론 그 앞서 나가는 그런 일부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은 예, 조금은 예,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그 채택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예,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으로 클라우드 어댑션, 예, 그걸 위한 마이그레이션, 예,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전이를 진행하고 있는 예, 2개 업체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사례가 해외 사례입니까? 국내 사례입니까? 국내 사례입니다. 본부장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저희 오케이. 본부에서 그래야지 좀 들을 때 훨씬 리얼하거든요. 네. 다만 뭐 저희가 예, 다 이니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예, 이니셜. 어떤 업종인지만 좀 어떤 걸 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니셜 처리를 해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예, 첫 번째는 예, D 그룹입니다. 굴지에 B2B를 주로 하는 그룹사고요.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는 공장 설비하고 그다음에 건설 설비, 예, 그다음에 발전소. 제가 뭔지 알겠는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걸 하는 그룹사고요. 이 그룹사 사실은 그룹사 전체가 클라우드로 옮겨가야지 하고 시도를 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고요. 진짜 그룹 차원에서 넘어가야지 하는 것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예, 이 두 D 그룹사 같은 경우는 예, 그 어려운 거를 추진을 하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기서 IDC 일몰 정책 선셋이라는 것이 IDC 이제 셧다운 없애겠다는 거죠. 예. IDC를 아예 없애고 전부 다 클라우드 퍼스트로 가겠다 이런 그 전략을 수립을 하고 지금 옮겨가고 계시고요. 예, 뭐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전에 이의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마이그레이션이에요. 대략 한 1,500대 정도의 장비가 넘어가고요. 국내 제조 대기업의 첫 번째 사례인 거죠. 뭐 기존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항공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뭐 먼저 움직임이 클라우드 올린해 가지고 뭐 있었죠.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조를 대표하는 대기업이 넘어가는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간 겁니까? 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까? 지금 3년 동안 넘기고 있어요. 그렇겠죠. 시간이 지금도 걸리겠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D그룹사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이전을 결정한 거는 애자일입니다. 민첩하게 대응해야지 뭔가 혁신이 생기지 않을까. 더불어서 전 계열사의 데이터를 한 군데다 모으면 뭔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결정 배경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3년에 걸쳐서 전부 다 넘기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예전에도 클라우드 퍼스트를 외치고 클라우드 전이를 막 진행했던 기업들이 썩 많이 성공하진 못했어요. 그 성공하지 못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건데 D그룹사 같은 경우는 그 준비 작업을 그나마도 좀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준비만 한 1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준비에 입각해서 지금 넘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긴 합니다. 본부장 어떠세요? 이거를 이제 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은 어떤 거였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뭐 공장 설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이다 보니까 우리 공장은 24시간 꺼질 수가 없죠. 아이씨.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다운타임이 굉장히 또 이슈가 그렇죠. 되고. 그래서 다운타임, 그다음에 리스폰스 타임, 그다음에 여기 이 D그룹사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계열사들을 전부 다 아우르면서 다운타임을 가져가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고요. 사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인프라가 넘어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 거기에서 돌고 있던 서비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넘어가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그 담당자들 혹은 그 어플리케이션 오너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오너들이 적극적으로 이 마이그레이션에 동참을 해줘야지 그나마 쉽게 가는데 어플리케이션 오너가 바라보는 뷰하고 인프라 오너가 바라보는 뷰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좀 결정이 되는데 D그룹사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어플리케이션 오너보다는 인프라 오너가 주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딘 면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D그룹사 준비 과정을 꽤 오래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AWS로 선택을 하신 배경에는 뭐 많은 것들이 있었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엔터프라이즈 IT 환경을 올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는 AWS밖에 없겠구나. 그다음에 AWS의 이 지원, 기술 지원, 또 그에 따른 가격 지원, 이런 지원 체계들이 애저보다는 조금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AWS로 최종적으로 클라우드를 선정을 하셨고요. 자, 거기서 그 클라우드 인프라는 뭐 AWS 선정해놓고 이걸 이제 베스핀 글로벌처럼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실제 이거를 할. 그것도 베스핀 글로벌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베스핀 글로벌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 제가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희 아키텍처 기술 요건, 그다음에 사업 수행 요건, 그다음에 우리의 변화 관리 요건, 운영,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 베스핀이 그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자, 근데요 여기 다 맞는 말씀이세요. 하나하나 주옥 같은 말씀드리는데 딱 들으면 딱 와닿진 않거든요. 한마디로 왜 베스핀 글로벌?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레퍼런스를 보셨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도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클라우드 전의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화장품 회사였고요. 그래서 뭐 조금 좀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혹은 임플리멘테이션에 경쟁사보다는 조금 네임밸류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저희 대표님이 D그룹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클라우드 전의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D그룹사가 클라우드로 넘어가지 않으면 나머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다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성공 사례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른 나머지 기업들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D그룹사의 마이그레이션은 성공시켜야지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랑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 지금 이게 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얼마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한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시작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는 건 2022년 3년 동안 마이그레이션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2022년에 마이그레이션을 끝나고 나면 뭐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요게 끝나고 나서 2025년까지 전사 클라우드 통합 관리 체계까지 구축을 하면 저희 용어로는 이때서부터는 혁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2022년서부터 25년까지는 혁신의 과정을 거쳐서 D그룹의 전반적인 IT 그 체계, IT 문화, IT 기술을 클라우드스럽게 바꾸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D그룹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뭐 IT 혁신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혁신이 이제 많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 그 예전만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대부분 워터폴 모델로 진행을 했었죠. 근데 D그룹사 워낙에 수량도 많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워터폴 방식으로 뭔가 진행을 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었던 거고요. D그룹사 같은 경우는 요 3년의 기간을 자잘하게 좀 나눴습니다. 웨이브라는 단위로 그 워크 단위를 좀 나눴고요. 그 웨이브를 스크럼 방식으로 애자일하게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개년 3단계 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3단계 3개년 계획은 뭐 좀 심플합니다. 쉬운 거부터 가야지. 쉬운 거부터 옮겨 놓으면 기술 내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뭐 우리 베스피는 글로벌은 워낙에 지금도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고 클라우드스러운 그런 그 가치관, 사고방식,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기존 조직이 저희가 빠지고 난 다음에 운영을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술 내재화가 더디다면 뭐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기술 내재화 때문에 쉬운 거부터 옮기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 D그룹사 그 IT를 운영하던 그 회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그러니까 쉬운 거라는데 어떤 거가 연결이 좀 많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수량이 좀 적고, 그러니까 스탠드 언론으로 떠 있는, 그 다음에 다운타임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부 시스템들, 그런 시스템들부터 먼저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용어로는 리오스트, 리플랫폼, 리팩터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리오스트가 조금 좀 쉽다 해서 리오스트가 앞쪽에 좀 몰려 있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리플랫폼, 맨 뒤로는 리팩터가 좀 몰려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긴 기간은 아니에요. 저희 마이그레이션 경험에 놓고 보면 요 3개년, 1500대 3개년은 대단히 좀 타이트한 기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세우길 최대한 변경 없이 갑시다. 일단은 변경 없이 먼저 가놓고 그러고 바꿉시다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현행 아키텍처를 최대한 유지하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뜻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뚜껑 따보면 뭐 복잡한 게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것이 경험하신 것이 결국 베스핀 글로벌의 나중에 그 노하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뭐 쌓여가고 있는 거고요. 클라우드 전이 1년 반 정도 와 있는 상태고요. 애초 계획했던 거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사례는 H사. 여기는 내비게이션 핸들링하는 회사예요. 뭐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뭐 아이나비, 매피 이렇게 두 가지 내비뿐이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내비게이션을 취급하는 핸들링하고 있는 회사고요. 조금은 좀 티피컬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비가 노후화됐어요. 장비가 노후화됐는데 그 노후화된 장비를 온프렘에서 교체해서 투입할 거냐, 아니면 이참에 아예 클라우드로 갈 거냐를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고민의 시간이 좀 기셨어요. 그냥 빨리 결정을 하시고 클라우드로 갑시다 그랬으면 작업 기간이 좀 있었을 텐데 고민을 오래 하시다가 엔드 데이트를 며칠 안 남기고 클라우드 결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 작업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H사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마이그레이션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었고요. 주어진 시간이 한 달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있는 거를 다 옮겨야 되는 조금은 난이도가 좀 있었죠. 이런 중견 기업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H사는 더 어려웠던 게 사실은 내비게이션이 뭐 H사 사례를 들면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지금은 대단히 사양 사업이에요. 스마트폰이 워낙 그래서 H사 같은 경우도 꽤 오랫동안 투자가 없었던 거죠. 내비게이션 여기에 투자를 하느니 다른 쪽에 투자를 해야지. 그러다 보니 장비도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고 OS들이 대단히 오래된 OS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동화된 도구로 옮기려면 OS 제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신화된 OS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성공률이 높고 예전 것들은 성공률이 좀 낮은데 여기는 워낙에 오래된 OS들이 좀 많아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매뉴얼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매뉴얼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MySQL이 좀 오래된 MySQL을 쓰고 계셔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넘겼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 한 30-40대에 해당하는 장비를 한 달 만에 에지이즈 분석, 투비 설계, 이행, 안정화까지 진행했던 다 끝냈어요? 한 달 안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장비가 노후화돼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지만
클라우드로 가고 나서 꽤 많은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었죠. 신속한 대응, 이건 한 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내비게이션 잘 아시겠지만 추석이나 설 이럴 때 되면 확 올라갑니다. 그렇죠. 피크치가 있죠. 트래픽이 확 올라가요. 근데 예전에 온프렘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장비 임대해서 그걸 커버를 하셨을 텐데 정말 클라우드가 딱 맞네요. 예, 그때 쑥 늘리셨다가 쑥 줄이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이중화, 이중화도 이 클라우드 AWS를 그 채택을 하시면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H사 같은 경우는 뭐 대단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클라우드를 잘 선택했구나. 요 장표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선택하면서 보편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얻고 있는 혜택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장표인데요. 대표적인 거는 코스트 세이빙이죠.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 한 20% 정도 전체 인프라 비용이 내려간다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비용 절감뿐만 아니고 스텝의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근 60% 가까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대 이 VM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레질리언스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다 이중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온프렘의 이중화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다운타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략 한 56% 이렇게 줄어든 걸로 나오고요. 이 TCO를 따지던 건 아주 옛날이죠. 요즘은 이겁니다. 비즈니스 애질리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용 절감보다는 이쪽 우리가 커스터머의 요구사항을 즉시 수용할 수 있다. 이쪽에서 클라우드를 많이 채택을 하시는데 무려 37%, 37%의 비즈니스 애질리티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D그룹 그 다음에 H사 모두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H사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효과를 보셨고 D그룹은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요. 이거 보고서 이제 우리도 온프리스 쓰고 있는 그 중견기업이 됐건 아니 대기업이 됐건 우리도 클라우드로 이전해야겠다 한다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준비는 뭐를 준비부터? 저희 용어로는 MRA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MRA는 뭐의 약자냐면 Migration Readiness Assessmen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를 채택할 만큼 성숙되어 있느냐를 보는 단계고요. 클라우드가 사실 예전에도 많은 IT 환경 변화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메인프레임 쓰다가 유닉스를 쓰다가 다운사이징이라는 용어로 리눅스 이런 그러다가 그게 VM으로 넘어가는 계속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클라우드는 그런 변화들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IT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IT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가 바뀌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들어가야지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채택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기업 담당자분들은 우리의 기업 문화부터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레디니스 어세스먼트부터 진행하십시오 하고 저희는 가이드를 합니다. 본부장 오늘 인문학 강의까지 참.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한 10년도 넘게 한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요, 이 편에서. 좋아졌죠, 토카이티? 너무 좋아졌어요. 네네. 조명이 일단 너무 밝아가지고 저는 조금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네네. 반사가 많이 돼가지고. 네네. 근데 상무님, 보니까 뉴 렐릭, 회사 이름처럼 새로운 렐릭, 렐릭이 무슨 뜻이에요, 렐릭이? 유물 같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Let's make new relic with new relic이라고 해서 고객분들이 기존에 있던 쌓여있는 유물 같은 것들 쓰지 않고 먼지가 쌓인 것들 유물 같은 것들을 새로운 형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개념이 약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약간 이제 흥미로움이 좀 있죠. 자, 저는 이제 뉴렐릭이 오늘 처음 듣는 회사명인데 시청자분들 많은 시청자분들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뉴렐릭은 어떤 서비스를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까 고객한테? 네, 뉴렐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네. 기존에 있던 고객들이 엔드 유저분, 최종 사용자분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그 다음에 성능, 그 다음에 만족도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형태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스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스베이스의 APM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전에 온프리미스에 많은 APM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애플리케이션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에서 그 사스 형태로 네, 그렇습니다. 관리해 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엔드 유저분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컨텍스트를 같이 제공함으로 인해서 엔드 유저분들은 이전에 온프레미스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의 컨텍스트, 그러니까 통찰력 같은 것들을 네. 얻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APM이라는 이 영역이 벌써 몇십 년 된 영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온프리미스에서 APM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온프리미스에서 있던 APM하고요. 네. 클라우드 베이스의 APM하고 네. 어떤 철학이나 어프로치 네. 뭐가 다른 겁니까? 예, 사실 둘 다 FC 매니지먼트 아니야. 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페이지 중에 잠깐 언급이 된 게 있습니다만 네네네. 그 클라우드가 가지고 온 세상의 변화란 무엇인가, 과연 내가 갖고 있는 회사의 서비스는 이 변화에 잘 적응이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판이 변하고 있다는 한 예를 들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AWS에서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런데 대규모의 유저가 들어올 때 대비해서 AWS는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인스턴스를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T2 인스턴스 쓰고 어떨 때는 T3를 써요. T2 인스턴스의 마이크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가상 CPU가 하나입니다. 네. T3 인스턴스 뭐 운이 좋아서 T3가 올라왔을 때는 더 싸서 그런 경우는 가상 인스턴스의 CPU가 2개예요. 자, 엔드유저 입장에서 잘 봤을 때는 제 애플리케이션이 러닝하고 있을 때 어떨 때는 CPU 하나짜리 돌고 어떨 때 CPU 2개짜리에서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언프레미스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인프라스트럭처가 변하는 환경이 네. 존재하게 되고 고객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CPU 사용률이 이전에는 50%였는데 갑자기 100%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 바뀐다는 점을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APM 쪽 기술자들한테는 새로운 형태로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네네. 뉴렐릭은 이런 부분들을 통찰력 있게 제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온프림처럼 딱 픽스된 게 아니라 그죠? 맞습니다. 굉장히 계속 변하는 거죠. 계속 변하는 거죠. 엘라스틱의 의미가 사실 그렇죠. 그런 의미에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라스틱하게 변하는 인프라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을 잘 매니지해주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게 가상 인스턴스를 유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총량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뚜루풋이라고 하죠. 총량의 관점에서 VM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많이 만들어냈다가 필요수 많이 줄일 수도 있죠. 이게 엘라스틱의 컨셉이 들어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제공하는 개발자에서 보면 서비스의 퀄리티는 리스폰스 타임을 유지해주거나 혹은 더 앞당기게 만드는 건데 이 움직이는 이 용량에 대비해서 항상 품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해야 되는 게 숙제로 남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일 인스턴스의 CPU가 바뀌는 거, VCPU가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는 전체 총량이 바뀌는 것도 엔드 유저, 그러니까 우리 유저분의 뉴렐릭의 유저분의 유저인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죠. 예, 뉴렐릭은 그런 점에서 그 부분까지도 다 그 커버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답을 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클라우드는 거의 이제 디폴트처럼 옛날 클라우드 왜 해요? 근데 요새 그런 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뉴렐릭 같아도 되게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좋은 시장으로 지금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겠네요. 지금? 그럼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형태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약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여러 가지 오토 마케트에 있는 고객분들은 전통적인 산업을 새로운 형태의 테크니컬 리더인 형태로, 그러니까 기술적 산업 회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회사도 계시고. 근데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예측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이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실제로 뭐 프라핏에 그러니까 이익이 들어오고 나간다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만 리테일에 있는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사실 모든 유저들의 클릭 하나가 다 데이터가 되고 돈이 되게 되죠. 그래서 IT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예측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아, 네. 뉴럴릭 관점에서는 그걸 과연 다 메저러블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가 아시. 중요한 핵심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의 상관관계도 다 분석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뉴럴릭은 결국 엔드유저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뤄낼 수 있게끔 하는데 그다음에 테크니컬 리더로 네. 심지어 레거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테크니컬 리더로 변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요새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요. 네. 요새 보면 이제 쿠버네티스, 뭐 네. 다커 해가지고 네.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거기서 많이 또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 매니지가 가능한 겁니까? 물론입니다. 특히 쿠버네티스가 가져온 이제 쿠버네티스는 다커 컨테이너를 사실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쿠버네티스가 가져온 일종의 혁신적 이 변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바텀업에서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탑다운에서 보면 개발자 관점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개발자들은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인프라스트럭처가 애플리케이션과 밀착된 구조로 움직이면서 배포가 되고 성능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다음에 관리가 되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실전에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관사를 잘하던 APM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기회를 얻게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단순히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만 하시던 관리만 하시던 IT옵스에 계시던 분들도 이 기술을 저희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사실 전체적으로 다 뚫어볼 수 있게끔 되는 기술을 얻게 되는 거죠. 네네네. 이 observability 관련된 이제 저희 뭐 고객들의 목소리를 좀 조사해 본 서베이가 있습니다.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와 이제 기술에서 약간 좀 천천히 가는 회사, 저희 뭐 태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천천히 가는 회사를 비교해 보니까 관측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네. 특히 개발 시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타임 투 마켓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전에 있던 모드 환경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툴을 사용해서 모니터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툴을 사용한다는 거는 정확한 문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쪽하고 사실 개발 쪽하고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서로 데이터 툴들이 나눠져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비용 부담이라던가 그다음에 이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정보가 서로 이렇게 맞춰지지 않는 문제, 코릴레이션이 걸려있지 상관관계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이 뉴럴릭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뭐 그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럼 뉴럴릭은 IT 운영 파트하고 네. 개발 파트 다 사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걸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 고객분들이 APM 개발자 사이드에서 많은 게 이제 현실이긴 합니다. 네네. 네. 뉴럴릭이라는 회사는 이제 예전에 APM 쪽으로 2008년에 시작을 해서 사실 업계 리더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로부터 많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랭귀지를 다 지원하고 있고 대다수의 랭귀지들을 다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 지금 오픈소스도 많이 지원을 해서 오픈소스 플러그인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뉴럴릭에서는 이제 뉴럴릭 사이트에서는 엔드유저분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그 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 툴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바로 발발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뉴럴릭에 있는 서비스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다른 과금 모델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까 요 앞에 있었던 그 APM 히스토리랑 약간 연결시켜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서비스 모델을 APM이라고 하는 그 미들웨어라든가 자바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있던 그걸 모니터링만 하는 그 라이센스를 따로 판매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서비스를 따로 판매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모으는 걸 따로 판매하고 이랬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AI 기능이 들어있는 이제 AI 애플라이드 인텔리전스 기능도 따로 팔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생각해 보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띄우려다 보면 인프라스트럭처의 문제와 애플리케이션의 문제가 그렇죠. 다 연동이 되어서 사실은 상관관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엔드유저분은 그 전체를 다 같이 볼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럴릭 1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금 모델을 올인원? 네, 맞습니다. 네. 따로따로 스택별로 파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판매하고 그거를 엔드유저분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그걸 통해서 사용자분은 문제를 더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뉴럴릭 1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observability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뉴럴릭 1에 들어있는 그 안에 레이어가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게 풀스택 observability라고 해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올라가는 뭐 모바일, 그 다음에 브라우저,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오는 것까지부터 그 뒤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까지,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 전부 다 측정해 주는 게 바로 풀스택 observability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형태 보여주는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 레이크인데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데이터를 다 수집해주는 플랫폼이 텔레메트리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엔진을 태워서 유저들에게 어떤 서제스션,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관리, 장애 관리, 인시던트 관리 같은 걸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애플라이드 인텔리전스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세 개의 스택은 약간씩 다른 이제 과금 모델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WS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서 저희 누렐릭 1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바로 직접 구매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구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은 AWS 크래시 많은 고객분들은 이 기능을 그냥 굉장히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누렐릭 1에 있는 실행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누렐릭 1에 보통 사용자분이 유저를 가입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누렐릭 1 모델로 갔을 때 프리 유저가 한 명 무상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 유저로 제공이 되면 그 유저로 로그인해서 보시고 서비스를 구성하시게 되면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서비스 맵이라고 해서 모든 서비스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서비스 맵이라는 기능이고 일반적으로 스타트할 때 처음 볼 때 제일 좋은 제가 권장을 하는 서비스 환경이고요.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안드로이드 저희가 이제 데모 환경을 만들어 놓은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텔코 서비스 업체인데 안드로이드의 앱으로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를 화면에 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서비스를 경험하는 최종 사용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PC를 보는 환경, 포탈 환경에 대한 현재 지금 액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고 중간에 이 서비스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회색으로 보이는 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뭐 특정 플랜 서비스가 CPU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 뒤에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특히 데이터베이스가 병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몇 개의 인스턴스가 있고 몇 개의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어떤 서비스의 DB가 CPU를 많이 사용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DB라든가 다른 서비스가 이 산에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협력업체,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호출할 때 그 호출된 서비스가 리스폰스 어떻게 갖고 오는지도 뒤에 따로 이렇게 연결해서 전체를 볼 수 있게끔 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누렐릭 1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데이터를 한 곳에 다 모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플랫폼을 저희가 텔레메트리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뭐 줄여서 TDP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환경은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라고도 많이 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업저버빌리티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으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TDP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풀스택 업저버빌리티 티어에서는 유저 베이스로 과금을 합니다. 한 유저가 얼마인데 기본적으로 한 유저 저희가 무료로 연구를 조금 드리거든요. 근데 TDP는 데이터 수집해서 뭐 저장하는 곳이기 데이터 때문에 레이크니까. 예, 용량별로 과금을 하고 저희가 100GB까지 무료로 매달 무료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더 늘려가게 되면 그때 이제 사용자분들이 그 더 쓰실 수 있는 구조로 하시면 되고 관찰 데이터에 대해서 로 데이터는 첫 한 달 동안 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 관찰 로 데이터에서 다이제스트 된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관찰할 때 필요한 데이터로 딱 압축하고 뺀 데이터만 이제 1년 동안 추가로 보관함으로 인해서 엔드유저분들이 언제든지 비교해서 한 달 전 거랑 비교한다든가 6개월 전 거랑 비교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그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금도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되는 거는 기가바이트당 0.25달러도 있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는 별로 지장 없이. 자,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뭐 듣고서 이거 프리티어처럼 있잖아요. 하는데 이걸 교육을 안 받고도 이걸 쉽게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개발자분들이라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APM 해봤던 분들은 아주 그냥 할 수 있다? 네, 인프라스트럭처 분들 하셨던 분들도 설치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게 엄청 매우 쉽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교육 환경에 달리는 비디오라든가 다큐멘테이션 같은 것들이 쉽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수 있게끔 가이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AWS라든가 뭐 GCP라든가 혹은 애저에서 제공하는 어카운트를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등록이 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인스턴스가 사용하고 있는 게 최적화되어 있는지 비용 관점에서 이것들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저희 그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애플리케이션 앱 그 포털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저분이 선택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내 환경에 그 앱을 쓸 수 있게끔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클라우드 옵티마이즈 앱 같은 경우를 선택하시게 되면 내 AWS 환경이 지금 전부 $6,609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내 생각에
최적화를 하면 2,419달러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네. 49% 정도로 옵티마이즈 했을 경우 오케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가이드 네네. 슬라이드 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향후에 4,190달러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되고 이걸 엔드 유저에 사용하면서 APN 가지고도 사실은 클라우드 환경을 최적화하면서 계속 그 고속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관점이 이제 약간 좀 더 확장된다고 볼 수 있을 것 왜냐면 같아요. 이게 뭐 뉴렐릭이 아까 운영 데이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 레이크를 같이 하면서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이제 큰 그 문화적인 변화 중에서 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샤킹이라고 보통 이제 영어 하는 분들은 빌링 샥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과금 충격. 네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약간 그런데 그래서 클라우드가 생겨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개발해서 서비스를 막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몇 달 뒤에 알게 된 거죠. 과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인스턴스 간단한 걸 구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S3 구성에 클라우드와 진입을 하면서 S3 스토리지 엄청나게 발생하고 API를 통해서 연동이 되다 보니까 푸드인 게 또 엄청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각각에 보면 뭐 2달러, 4달러, 5달러인데 뭐 전부 다 뭉치게 되면 그게 이제 10,000달러가 넘고 20,000달러가 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브옵스 하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서비스는 구현 가능한데 근데 비용을 줄이자고 하면 오는 부담이 있죠. 네, 서비스가 잘못되는 순간 이제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바로 이제 APM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전통적인 APM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게 되고요. 뉴렐릭은 이제 글로벌리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아 쪽 뭐 이렇게 파트너들을 다 많이 고객과 파트너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뉴렐릭이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뉴렐릭을 한번 사용하시게 되면 그거를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질적인 이제 고객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게 되면 뭐 이제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저희는 이제 APM 관점에서는 보통 그 쓰는 약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MTTD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빨리 그 포착하는 시점,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 포착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이제 뭐 meantime to detect, meantime to resolution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드웨어는 meantime to repair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resolution 보통 써서 얘기를 하는데 뭐 GE에 있는 헬스케어 쪽 사이드에서는 이제 사실은 클라우드 베이스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희 뉴렐릭 이용해서 써서 보니까 뭐 MTTD가 무려 70%가 떨어지게 되고 MTTR 같은 60% 감소하게 되고 결국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그 인건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었다는 걸 반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켓에 서비스를 빨리 런치할 수 있었다는 것도 역으로 얘기할 수 있게끔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그 포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뉴렐릭을 이용하면서 클라우드 운영에서 발생하면서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최적화를 했더니 결국 역으로 얘기하면 AWS에서 들어가는 크레딧이 더 세이브가 되게 되고 역으로 생각하면 크레딧 더 늘어나는 형태의 효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커스터머에 17,000개 정도의 커스터머들이 지금 뉴렐릭을 사용하고 있고요. 포춘 100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저희 뉴렐릭 커스터머. 한국에는 언제부터 소개된 거예요? 한국에는 소개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에이펙 팀에서 그동안 비즈니스를 쭉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 어차피 쌌으니까. 그렇죠. 하다가 이제 최근에 그 클라우드 환경에 한국이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요구 디맨드가 굉장히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지사를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토크에 나오셨구나.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고요. 지금까지 했던 뉴렐릭이 있었던 기능은 이제 요약을 해서 맞춰볼까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면서 생기는 가장 큰 불안함. 사실은 모든 분들이 지금 클라우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이나 금융조차도 지금 국가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갔을 때 과연 나는 괜찮은가? 그렇죠. 나는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제가 그 책임감 가지고 만든 서비스가 내가 만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저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숨겨진 불안함인데 이런 APM 같은 서비스, 뉴렐릭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엔드유저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사실 뉴렐릭 관련된 슬라이드 짧게 좀 터치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이벤트 하면서 저희가 따로 뉴렐릭 코리아에서 스웩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굿즈 같은 걸 드리는 이벤트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 우측 아래 화면 우측 아래 지금 저희가 QR 코드가 있는데 QR 코드를 찍어 보시고 자 이제 거기 해당되는 컬럼의 이름이랑 뭐 이제 연락처 같은 거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우측 화면 위에 보면 누렐릭닷컴에 이제 프리 유저 가입하는 네네. 그런 링크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굿즈를 되게 멋진 굿즈입니다. 저희가 이게 뭐 파타고니아라든가 되게 이런 거 진짜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좋은 브랜드를 이용한 굿즈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그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이제부터 두 분께서 직접 여러분께 또 아까 보시면서 답글도 남겨주셨지만 이제 두 분께 직접 음성으로 여러분 Q&A 시간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마 설문 나오고 있을 건데요. 설문에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좀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뭐 이런 것들은 설문에 붙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문 다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진님 찾아보니까 네. 뉴렐릭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모든 대상 가상 머신들에 네.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는 것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저희 회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중에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티어별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누렐릭의 에이전트는 사실은 프로분되어 있는 되게 안정성을 잘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 설치한다 그러면 되게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시는데요. 네. 저희 누렐릭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낮은 그 사용료면서 되게 높은 데이터 신뢰성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사용자분들은 이제 뭐 쉽게 이제 매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티어와 인프라스트럭처 티어에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상관관계를 묶어서 보여주는 형태의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 설치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하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네. 서로 레이어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이어가 다른 것에 있는 것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동적인 인프라 스트럭처 환경이라는 거죠. 예, 뭐 쿠버네티스 같은 그 컨테이너 환경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AWS 같은 그런 뭐 클라우드 환경도 마찬가지게 되는데 인프라가 변할 때 실제로 엔드 유저가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서비스의 안정성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인프라의 변화 요소와 서비스의 임팩트가 어떻게 오는지를 두 개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아서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다 구성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이전트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여기서 프로분되어 있는 에이전트를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기문님께서요. AWS를 구매 전에 고객 산업별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 CSP별로 그 POC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용, 그 다음에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CSP를 선정해서 그쪽 CSP에 올인을 하시기 전에 먼저 CSP별로 POC 환경에서 충분히 워크로드를 테스트해 보시고 그러고 선택하시는 걸 가이드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문건영님께서요. DT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조직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나 가이드는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며 단순히 매니지먼트에서 드라이브를 걸거나 이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징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뭐 DT를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비즈니스랑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즈니스 잘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더불어서 비즈니스를 IT가 도움을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팅에 대한 컨설팅 그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이 DT가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뉴렐릭에서도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약간 좀 드릴 대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그러니까 운영 환경,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 환경과 그다음에 개발 환경이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좀 사일로라고 좀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기 어려운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영어로는 서로 제 문제는 아닌데요 이렇게 나기 시작하게 되고 이런 문제는 이제 리액티브 그러니까 즉 적극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닌 것만 패해 나가는 이런 형태의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약에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인프라 문제와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를 데이터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그 문제를 바로 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액티브라고 하는데 뉴렐릭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저희 고객분들이 이런 리액티브한 컬처에서 프로액티브한 컬처로 전환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게 기본적인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뉴렐릭 같은 경우 이제 운영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운영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같은 것도 다 제공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저희가 오퍼레이션 기준 데이터들을 전부 다 시각화해서 뭐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개발자라든가 운영자라든가 CXO 분들이 어디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굉장히 빠르게 찾고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게 되는 거죠. 네. 예, 박민도 질문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기업 규모에 따라서, 예. 또는 뭐 업종에 따라서 뭐 그런 것도 다 구분이 돼 있는지 어느 정도? 업종에 따라서라기보다는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좀 따라서? 나눠져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을 수 있겠지만, 뭐 좀 너무 과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닭 잡을 때는 닭 잡는 칼을 써야 굉장히 리얼한 되고. 뷰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베스트 글로벌 같이 실제로 그거를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하고 임플리멘테이션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이제 업체 전문 업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뭐 선정 기준 같은 것들은 베스트빈 만든 거 말고 예.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역시나 있습니다. 있구나, 그런 것들. 파트너는 매직 쿼드런트 MSP, 클라우드 MSP 분야의 매직 쿼드런트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매직 쿼드런트 선정하는 기준 중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제가 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사실 저도 약간 좀 대답을 좀 드리면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가 발생하면서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클라우드가 생기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컴퓨팅 파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정보 서비스에 접할 수 있게 되는 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 부장님께서는 뭐 멀티 클라우드 이용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 했을 경우에 서비스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제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일단 무엇을 시도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형태의 문화적인 좀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요. 예, 그 부분에서 약간 저희 뉴렐릭 제품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건영님께서 또 APM을 통해서 보통 시스템 모니터링 할 때 시스템의 다운타임이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마틀렉을 찾아서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데요.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기능들을 뉴렐릭에서 특별한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건지요? 아니면 개발자들이나 시스템 관리자들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머신러닝과 그다음에 AI 기능을 태워서 AI 엔진을 태워서 저희가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인시던트가 생겼을 때 동일한 인시던트나 유사한 인시던트가 생기면 묶어서 이것들은 같은 인시던트인 것 같다라든가 이런 서제스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머신러닝을 태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식센스라고 하는 저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들은 어떤 그룹별로 어떤 이제 인시던트들 문제가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 중에 루트 코즈는 이쪽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해서 보여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사이드에 머신러닝과 AI 엔진을 이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광재님, 멀티 클라우드로 구성하였거나 구축 중인 사이트도 있는지요? 있다면 그런 환경에서는 추가로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될까요? 항상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네트워크 비용이에요. 이 CSP가 무척 저렴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네트워크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비용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네트워크 비용 때문에 주 데이터를 어느 CSP에 둘 거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용도로 저장을 하시는지 어떤 뷰를 보고 싶으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데이터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전시에서 뉴렐릭 비용 추산 내용의 정확도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 충분한 정확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뉴렐릭은 저희가 이제 그 인제스트 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멜트라고 부릅니다. 뭐 매트릭, 이벤트, 로그, 트레이스 이렇게 보통 네 가지를 줄여서 멜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멜트라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크, 그러니까 저희는 TDP라고 부르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다 모이게 되죠.
서비스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보관하는 기간들이 좀 다릅니다. 어차피 오퍼레이션, 운영을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가 가장 최적인가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에 따라 좀 다르게 되고요. 이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일이니까 한 달이죠. 네. 한 달 정도를 지켜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패턴이 나온다고 판단을 들고, 다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8일이나 뭐 보통 여기 2주 정도에서 나온다고 판단을 보통 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분들은 일단 한 달을 만약에 운영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사실 데이터 리텐션 기간을 조절해서 운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뉴럴릭에서 이제 NR1이라고 하는 새로운 빌링 모델을 제공했고, 그거는 이제 유저별로 가금을 하고 100기가도 무료로 제공이 드리고, 실제 실유저를 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기능을 갖고 있는 실유저 한 유저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운영해 보시게 되면 사실 그걸로 무료로 할 수 있는지 좀 더 늘려야 될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사실 클라우드라는 환경은 기존에 있던 IT 운영자분들과 개발자분들에게 커다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따라가져가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매저먼트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리더가 되고 프론티어가 될 수 있는 거죠. 뉴럴릭이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부장? 예, 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이 얼마나 스마트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스마트해질 수 있느냐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제조업 많이 스마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저희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들 방송이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 통보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 여러분들 좀 실루엣만 많으신데 실루엣에 마이 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그 얼굴이라든지 좋아하는 이미지를 올릴 수 있거든요.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 좀 타임라인이 좀 더 풍성하게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